우크라이나는 군함, 구축함, 잠수함, 해군 없이 러시아 흑해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2025년 중반까지 러시아 군함과 잠수함의 약 40%가 파괴되거나 무력화됐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기함을 포함해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해군 전력이 크림 반도뿐만 아니라 그 너머로까지 밀려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대 해군사에서 어떻게 극적인 반전을 이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초 러시아의 봉쇄로 우크라이나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로 밀과 옥수수를 나토 국가들은 물론이고 매년 중국에만 수십억 달러 상당의 곡물을 수출합니다.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수출이 약 50% 감소했습니다. 12월까지 우크라이나 수출은 전쟁 전보다 여전히 약 49%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동쪽에서 지상군이 진격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해상 수출이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방위를 위한 자금이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가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통해 5,500만 톤의 화물을 수출했습니다. 2024년 말에는 그 수치가 거의 2배인 8,800만 톤에 달했습니다. 2025년 1월에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한 뒤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봉쇄, 돌파 작전 중 하나였으며 전통적 해군 건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혁신, 절박함, 그리고 서방의 지원을 결합하여 해군 전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구식 기뢰와 해안 미사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침공 예상 지점에 소련 시절 해군 기로의 수백 개를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비공개지만 이 기뢰들로 러시아 함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없는 구역이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오데사 무역을 막으려 기뢰를 설치했고 양측은 서로가 국제 해역에 기뢰를 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누가 설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상함의 해안 접근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거리 위협 대응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개조된 RK-360AMC 넵튠 해안 방어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R-360 넵튠 미사일은 사거리가 확장되어 우크라이나가 흑해 전역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거리 해안포와 함께 해안 수십 마일 이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기획자들이 방어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기뢰와 포병, 미사일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 능력도 이후에 등장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인 해상 드론을 개발했으며 이는 현대사에서 가장 빠른 군사 혁신 중 하나로 평가받았고 파괴적인 실전 활용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구라 비오는 우크라이나의 정밀 선박 파괴 무기입니다. 이 소형 선박 모양의 드론은 최대 500마일의 사거리와 60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며 뛰어난 순찰 및 대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약 22노트, 시속 25마일로 순항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드론이 440파운드, 약 200kg 폭발물을 탑재할 수 있고 마구라 VO가 적 함정에 접근하거나 충돌할 때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드론은 수백 마일 떨어진 조종사들에게 실시간 영상을 전송할 수 있어 공격 임무뿐만 아니라 순수 정찰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군 정보 지휘관은 탄두 강화를 통한 함선 파괴 대신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대형 함선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기 위해 여러 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공격하는 군집 전술을 사용했고 한 척에 5번 이상의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지상 전투를 장악한 쿼드콥터 드론의 해상 버전으로 사거리는 20배 더 깁니다. 마구라 비오가 만능형이라면 시 베이비 드론은 중포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나온 시 베이비 모델은 1900파운드의 폭약을 탑재하고 최고 시속 56마일로 달리며 최대 620마일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구라 VO의 폭약 탑재량보다 거의 4배나 많은 것으로 정박 중인 선박이나 조선소 시설과 같은 고정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2024년 6월 우크라이나는 스토커 5.0도 공개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마구라 VO와의 더 작고 스텔스 성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주로 해상 운송을 위해 제작되었지만 필요할 경우 300파운드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원격 조종 보트가 아닙니다. 이들은 열화상 장비와 전자전 능력을 갖춘 지능형 무기 체계로 우크라이나 운용자들에게 러시아의 시각 탐지 시스템에 비해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러시아 승무원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어두운 물속의 표적을 향해 무작정 사격할 수밖에 없지만 우크라이나 운용자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고화질 영상 피드를 지켜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전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2024 연말 마구라 VO가 3차례의 공격에서 러시아 Mi-8 헬리콥터 한 대를 파괴하고 2대의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무인 해상 기체에서 처음으로 공대공 미사일이 사용된 사례입니다. 이 미사일은 나토에서 AA-11H로 불리는 빔펠 R-73을 사용했으며 보통 미그와 수호의 전투기에 사용되는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제트기 발사대를 보트 드론에 장착해 소련제 항공기 미사일로 방공 전투기 없이도 멀리 떨어진 러시아 항공기를 위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헬리콥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025년 5월 노보로시스크에서 서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개조된 마구라 VO가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수호의 30SM 전투기 2대를 격추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실을 곱씹어 보십시오. 5천만 달러 전투기가 드론보트에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2025년 10월에 업그레이드된 C 베이비를 공개하며 이 무인정의 다목적 플랫폼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백업을 갖춘 스타링크 기반 업그레이드 통신 시스템은 중복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C 베이비가 러시아 항구 근처에 폭발물이나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게 합니다. 게다가 최신 모델은 표적 지정과 항해를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했으며 작전 범위도 930마일 이상으로 늘렸고 적재 용량도 4,400파운드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폭발물, 기로에, 대공포탑, 기관총, 미사일 발사대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방어 능력, 방어용 기뢰와 미사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혁신적인 드론 군집을 결합했을 때 이 나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해상 무역을 회복시키며 러시아 해군력 투사 능력을 파괴했습니다. 곡물 수출이 성공할 때마다 드론 생산에 자금이 지원되어 러시아 선박 공격이 늘었고 해상 운송로가 더 안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봉쇄 전략은 엄청나게 역효과를 내어 경제적 항복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해군 혁명은 선박 침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흑해 전역의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 크림반도입니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에 세 번째 대규모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다리 기초에 2,000파운드 이상의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르치 대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반도를 러시아와 영구적으로 잇기 위해 추진한 상징적 사업입니다. 이 다리는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다리의 취약성은 러시아를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노출된 구조물 전체를 방어해야 합니다. 아니면 점령된 도네츠크 지역을 지나는 느리고 위험한 보급로에 의존해야 하나요? 이 보급로는 우크라이나 장거리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진짜 전략적 목표는 세바스토폴입니다. 세바스토폴은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소련 붕괴 후까지 러시아 흑해 함대 본부였습니다. 본부는 노보로시스크로 옮겨졌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돈을 내고 세바스토폴의 함정을 정박시켰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세바스토폴은 러시아 해군의 중심지가 되었고 오랜 개발과 확립된 보급선, 방어 인프라를 갖추게 됐습니다. 세바스토폴은 러시아가 서부 흑해를 통제하고 우크라이나 해안 작전을 위협하기에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마구라 VO와 C, 베이비 등 장거리 드론들이 세바스토폴의 모든 선박과 건물을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선박들은 우크라이나 해안에서 300마일 이상 떨어진 노보로시스크, 데무르크, 타간로크 같은 항구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랙스카이 정보국은 세바스토폴의 파괴된 건물과 빈 부두가 담긴 위성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AI 분석에 따르면 2022, 2024 연 탐지 선박수가 18% 줄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동은 러시아가 세바스토폴 대신 노보로시스크에서 작전 시역량을 떨어뜨립니다. 연료 소비가 늘고
우크라이나 해역 순찰 시간은 줄며 물류 지원도 복잡해집니다. 선박들이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작전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2024년 봄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손상이나 축소가 아니라 사실상 작전 불능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 중 하나, 적어도 그 일부를 전략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이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서는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크림반도 인프라 공격은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로 가는 주요 물류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케르치 대교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거의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점령지는 우크라이나의 폭격으로 제외됩니다. 크림반도를 통한 안전한 보급로가 없다면 헤르손과 자포리자 주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군은 훨씬 더 큰 물류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전차포탄, 식사 전달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전략적 압박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국제적 주목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 기반 시설을 계속 타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크림반도를 넘어 러시아 본토까지 확장되어 우크라이나군이 흑해 연안 러시아 항구와 잠수함도 공격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2025년 12월 노보로시스크에서 우크라이나는 수중 드론으로 킬로급 잠수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최초로 잠수함을 파괴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반토르에서 촬영된 위성사진은 항구의 주요 구역이 손상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잠수함 손상을 부인했지만 공격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전략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이 본국 항구에서 안전하지 않고 이제 공격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잠수함 무기고가 여전히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전력 투사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토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8척의 보레이급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각 16기의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핵 억지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생급 공격 잠수함 3척, 이 순항 미사일과 대함 능력을 갖춰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미국 해군 정보국은 야생급 잠수함을 러시아와 중국 핵 잠수함 중 가장 탐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이는 나토 해군의 실질적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역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해군력이 약한 국가를 공격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가 공격할 구축함, 항공모함 전단, 해상 보급 호송대가 없습니다. 흑해 자체도 심해 잠수함 작전에 특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흑해는 대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얕고 좁은 터키 해협은 병목 지점을 만들어 잠수함의 움직임을 쉽게 탐지할 수 있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핵무장 잠수함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푸틴은 비핵 국가의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적인 나토의 핵보복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이어지는 핵전쟁에서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강 해군 전력은 주로 대기하거나 제한적 순항미사일 공격만 합니다. 이것은 수상함과 지상 발사대 모두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우크라이나 정복이 아니라 나토 개입 억제를 위한 억지력입니다. 러시아 해군 역량과 이번 전쟁의 실제 요구가 근본적으로 불일치합니다. 그들은 이웃 나라에 대한 지상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토 항공모함 전단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상황은 더 넓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해군 전력을 유지하고 현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여러 항공모함을 가졌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에 팔렸고 중국과 인도는 이를 구입해 항공모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아드미랄 쿠즈네초프 한 척뿐입니다. 쿠즈네초프는 러시아의 위신을 상징하는 플랫폼이 될 예정이었고 러시아가 여전히 세계적인 해군 강국임을 증명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러시아가 유일한 항공모함의 현대화를 완료하는 대신 실제로 폐기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잠시 이 사실을 곱씹어 보시죠. 러시아는 유일한 항공모함을 포기해 항공모함 전력이 0이 됩니다. 쿠즈네초프는 1991년에 취역했으며 2017년부터 계속 수리 중이지만 그 수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함선은 원래 시리아 근해에 배치된 후 짧은 정비 기간에 들어갔지만 사고와 지연, 비용 초과로 인해 그 이후로 계속 정박해 있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이 함선의 물리적 상태는 심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 정비를 넘어섭니다. 8년 이상 운용 중단으로 러시아 해군 항공 인력이 감소했습니다. 조종사와 승무원이 숙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항공모함 운용은 사실상 자살 행위입니다. 쿠즈네초프가 운용을 재개해도 항공단 재구성에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러시아 조종사가 중국이나 인도 항공모함에서 훈련하는 것이 유일한 지름길이지만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 해양 강국들에 비해 해상 항공 전력 투사에서 크게 뒤처집니다. 그리고 해체는 러시아가 이제 단 한 척의 항공모함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굴욕적인 인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군이 방어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상 항공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잔혹한 진실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큰 패배를 겪은 후 해군 강국 유지에 더 이상 야망을 두지 않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에 따르면 러시아의 부패는 해군 인프라 전반에 퍼져 있으며 러시아 조선공사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수익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함대를 현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순항미사일 업그레이드와 더 효율적인 디젤 엔진 개발 등 여러 분야의 노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게 발트 함대와 태평양 함대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 시도입니다. 운항해야 할 함정들이 자주 수리에 머물고 예비 부품 부족이나 예산 횡령으로 정비가 부실합니다. 부패로 인해 조달 자금이 빼돌려지고 군사기획자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보병과의 작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계약업체들은 중앙 집중 통제, 긴 승인 절차, 만성 자금 부족으로 시가보다 낮은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군사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최악의 순간에 치명적으로 고장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생산 능력, 지리적 문제 외에도 근본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에는 흑해, 발트해, 북해, 태평양 등 4개의 주요 해군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함대는 서로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 각기 다른 모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들 함대 사이에 선박을 육로나 해상으로 이동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전면적인 충돌이 벌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터키는 1936년 몽트로의 협약을 통해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터키는 이 해협을 외부 군함, 즉 흑해 함대 소속이 아닌 러시아 군함을 포함한 외국 군함들에게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흑해에서 다른 함대 군함으로 손실을 보완할 수 없고 흑해 모항 함정만 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해군의 각 부대는 사실상 자국 모항에 고립되어 있으며 서쪽의 다른 작전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발트해 항구를 떠나는 모든 시도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해안의 대함 미사일과 초저소음 스웨덴 잠수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콜라 반도에 주둔한 북방 함대는 완전히 다른 작전 구역에서 활동하며 북극 작전과 전략적 잠수함 억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전력들은 우크라이나에 도움되지 않으며 태평양 함대도 고립되어 있습니다. 유럽 러시아와 아시아 대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이 지리적 분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러시아가 보유한 80척이 넘는 흑해 함대 전력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해군력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손실된 함정은 다른 함대에서 보충할 수 없으며 작동이 불완전한 조선소의 신조선만이 보충 방법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해군 전력을 전 세계적으로 조정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은 노퍽에서 지중해로 이동할 수 있고 프랑스와 영국 함정도 문제없이 공동 작전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해군은 고립된 지역에 있어 각 함대가 지원하지 못해 전략적으로 취약하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럼 러시아 해군의 미래는? 잔인한 현실은 러시아의 지상군과 공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많이 소모되어 해군 문제는 모스크바의 우선순위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군 현대화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러시아에겐 둘 다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힘든 소모전을 치르는 동안 해군 전력을 유지하려면 중국에서 선박을 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셈입니다. 과거 냉전과 소련 해체 직후에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 장비를 구매했고 러시아는 중국의 전투기, 잠수함, 수상함을 공급했습니다. 이제 중국 조선 산업과 해군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를 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 선박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의존은 단순한 하드웨어를 더넘어 중국의 국내외 정책 우선순위까지 확장됩니다. 중국은 해군 장비 판매를 활용해 에너지 가격부터 영토 분쟁, 유엔에서의 외교적 지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전쟁 내내 형성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서 전자제품, 공작기계, 이중용도 기술을 수입하고 할인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합니다. 이 관계는 점점 비대칭적으로 변하며 러시아는 중국에 의존하는 하위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해군 의존도는 러시아가 독립 해군 강국에서 해양 미래를 중국 조선소에 의존하는 국가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의 영향은 러시아를 넘어섭니다. 우크라이나의 해군 혁명은 전통적인 해군력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군함과 싸우기 위해 설계된 값비싼 군함들이 갑자기 그 가격의 일부에 불과한 저렴한 드론 무리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서방 군대들도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다윗과 골리앗 해군 승리에서 얻은 교훈은 앞으로 해상 분쟁의 양상을 바꿀 것입니다. 흑해의 해상 드론 전술은 중국 침공 시 대만 방어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수십 대의 수중 수상 드론이 해안에 있으면 상륙 부대를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 세계 군사학교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전술을 가르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비대칭 전쟁이 혁신이 수적 우위를 이기고 절박함이 천재성을 낳으며 미래는 가장 빨리 적응하는 자의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는 우크라이나에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미래도 잃었습니다. 이는 매일 폭격 속에서 제트스키 부품과 시중 전자제품으로 드론 보트를 만드는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 덕분입니다. 해군 없이도 적보다 똑똑하면 해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 핵잠수함이 실제로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확인하세요. 전쟁과 세계 지정학 분석, 뉴스가 궁금하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주세요.